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새벽 전일책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상하라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판에 재난지원금을 뿌린다 해서 누가 돈 쓴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 국민 상대로 뿌리는 거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당은 반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 말은 야당 조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실에서 한 말입니다. 솔직히 하나마나 한 말이죠. 작년 홍남기 장관이 재정준칙으로 GDP의 60%까지 정부 부채를 내도록 해놓았죠. 그러니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유가 빵빵합니다. 그것도 연금부채나 공기업 부채를 더하지 않는 정부 부채만 60%입니다. 이러니 대통령의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과감하게 실기하지 말고 돈을 쓰라. 앞에 붙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은 그동안 선별 지원에다 보편 지원을 더하겠다는 민주당에 저항을 했던 홍남기의 길을 살려주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홍 장관은 다시 물러서겠죠. 역시 면피용 쇼를 벌였다고 할까요? 결과를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국간직으로서 또 경제관료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명물을 걸지 않았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한마디 덧붙이자면 GDP의 60%는 약 1150조 정도 됩니다. 만약 정세균 총리 주장대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까지 실시를 하면 내년 말이면 우리는 GDP의 60%를 꽉 채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엔 거의 채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는 그 이자 때문에라도 계속 빚이 늘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 대통령이 제발 그 해답을 좀 적어놓고 퇴임을 했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정말 좋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디 위기 대응뿐이겠습니까? 요즘은 하루하루가 처음 경험하는 나날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은근슬쩍 야당까지 끌어넣더군요.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할 과제다. 문 대통령의 예의, 자화자찬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1년 뒤 퇴임을 앞두고 지난 5년치 통계를 앞에 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상한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정부 부채는 폭증에 고가는 비었으며 가계부채는 너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산층이 무너졌고 빈부격차는 커졌으며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업률은 폭증했다. 총체적 경제위기를 남겨두고 떠난다. 미안하다. 어쨌든 지금 홍남기 장관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선방의 공을 모조리 홍 장관에게 돌렸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를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홍 장관은 명분을 얻고 당은 선별지원, 보편지원을 함께하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우리 경제에 대한 무디스나 블룸버그 같은 해외 기관들의 긍정적 평가를 강조했더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다. 글쎄, 마사지한 통계가 없다면 과연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나왔을까요?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푼다는데 이 경기도와 울산시 등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옆 시군에서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따진다고 하니 나라 경제가 어떻든 국민 개개인의 욕심을 막을 길은 없는 듯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경기도는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민 절반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는군요. 이재명 지사 인기가 올라가겠죠.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9%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52%인 울산은 47만 가구의 60%가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서울시는 1조 5천억 원으로 선별 지급을 하려다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보편 지급을 주장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 5만 원씩 분담을 해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데 언론은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간접 지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도 25곳이 이미 보편적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지원금으로 소비가 진작될까요? 그래봤자 반짝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고개를 치던 곳은 또 있습니다. 임기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직 예선전인데도 여야 후보들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여야 갈 것 없이 모두 급진 좌파적인 공약을 내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먼저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나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또 4,500만 원, 그리고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 후보가 말한 바로는 단순 계산만 해도 최대 9년간 1억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자영업자에게 2천만 원 무이자 임대료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특이하게도 손자 한 명당 최대 20만 원의 손주 돌봄 수당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제일 처음 여가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이죠.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 전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쓴 저출산 대책 예산에 비해 적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4년간 쓴 혈세는 무려 210조나 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저출산의 원인부터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결혼하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단순한 발상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역시 좋은 일자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문정부가 망한다면 그 근본적 원인은 무능과 오만이 빚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이 지금껏 쓴 비책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편가르기입니다. 그 둘이 공통점이 있다면 권력은 늘 다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그 둘 다 막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총선의 참패는 당연한 것이었죠.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부터 포퓰리즘에 편성하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의존하는 포퓰리즘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무너지게 하고 사회가 활력을 잃게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권력은 그때 망하게 되는 거죠. 정치학 교과서의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폭망의 과정입니다. 로버트 달 교수가 쓴 정치학 교과서 민주주의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적 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부정의를 처리할 때도 그 결과는 여전히 부정의인 것이다. 다수 힘 그 자체가 다수를 옳게 만들 수는 없다. 뒷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수 힘 그 자체가 다수를 옳게 만들 수는 없다. 의회에서 190석에 이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이 나라의 권력이 세계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임대차 3법에 경제규제 3법, 노동 3법, 그리고 중대재해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그들은 닥치는 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다수 빈자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입법 만능주의, 입법을 통한 독재입니다. 이런 입법 폭주가 가능한 것은 다수가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다수의 환호를 받지만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함정 말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리고 최근에는 루이스 룰라와 호세프 지우마의 브라질입니다. 남미의 이 세 권력은 빈곤층 지원과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방만한 복지를 향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부입니다. 2016년 호세프 지우마가 탄핵당한 뒤에 캐나다 글로벌 리서치 센터가 당시 남미를 풍미하던 온건 사회주의 물결, 핑크 타이드라고 하죠. 이 핑크 타이드를 분석한 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남미 좌파 정권은 저소득층을 수동적 수혜자로 만들어 일시적 소비 여력만 늘려줬을 뿐 자생력 있는 정치 사회 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딱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도 포퓰리즘 경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말입니다. 언론도 아주 호의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하지 않은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걸 처음 주장한 경제철학자 앙드로 고르로라는 분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시대의 대안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노동의 강도는 약해지지만 일자리는 결코 줄지 않는다는 미래학자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업이 계속 창출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제는 높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 부담률을 높여 성취 욕구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결정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서비스는 최저생활비를 약간 상회하는 월 2,500 서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28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무려 77%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추려서 2년간 월 560유로, 약 7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외엔 기본소득제를 하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알래스카는 자원소득을,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판 돈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복지를 늘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서와 연결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득에서 세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국민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접 담세율은 21% 정도지만 4대 보험을 포함한 비율은 26%를 상회합니다. 이 4대 보험은 거의 강제성이죠. 국민 부담률이 30%에 이르는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국민 부담률도 선진국들은 소득세와 소비과세에 의존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과세는 OECD 평균이 19%에 이릅니다. 스웨덴은 무려 24%죠. 그런데 자영업 비율이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2배 이르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소비과세를 올려 소비를 위축시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게다가 우리는 소득세를 면제받는 비율이 무려 40%를 넘습니다. 그런데다 가계부채는 이미 국민 총생산 GDP를 넘어선 194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정세는 국민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그나마 남아있는 중산층을 괴멸시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구조상 정세는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정부 부채입니다.
남미 포퓰리즘 국가가 무너지는 것에서 보았듯이 정부 부채, 국가 부채는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OECD 국가처럼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돈을 찍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홍남기 장관은 정부 부채 규모를 GDP 60%까지 허용하는 재정 준칙을 만들었는데 다음 정권에서 이걸 당장 수정해야 할 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 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이 정부에서 낸 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요즘 정치인들, 특히 차기 주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인선에서 제안했던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안도 그렇습니다. 당장 늘어나는 아동수당은 무려 10조에 이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9일 오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기자들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지난달 20일 입원했고 2주 격리 후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이날 20일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탄 모습이 무척 초췌하더군요. 전직 대통령은 지금 4년 가까이 수감 중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과연 문명국인가요?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니 그의 가족이 한 달 생활비를 60만 원을 쓰고 지냈다는 게 역시 화제가 됐더군요. 물론 그건 아니라면서 그 말도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계좌가 30개, 부인 계좌가 15개는 또 뭡니까? 또 출판 개념의 수입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정도로 넉넉지 않은데도 딸을 한 학기 수업료가 2,100만 원이나 한다는 외국인 학교에 굳이 보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 것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인의 전공과 하등 상관이 없는 곳 아닌가요? 그가 장관으로 발탁됐다는 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친문 모임인 부흥이 모임 멤버라는 이유 외에는 달리 없어 보입니다.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참모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굳이 도덕성을 의심받는 비전문가를 앉혀야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